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집에 송씨 성을 가진 도령이 살았습니다. 송도령의 집안은 당대 여러 정승을 배출하였고 그의 아버지 또한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송도령은 엄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스승 아래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의 문장과 학식을 칭송하였지요. 저기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송도령이야. 어머, 듣던 대로 미남이시구나. 아이고, 멀리서 쳐다만 보면 뭐하니? 우리 같은 처지에 언감생심이지. 그러게 말이야. 송도령은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당당하여 처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늦은 봄,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바로 올해가 3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이 있는 해였기 때문이죠. 모처럼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드니 나루터와 여관뿐만 아니라 저잣거리에는 활기가 넘쳐났고 과거급제에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몰려든 선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 올해는 자제분도 대과에 응시하겠지요? 글쎄, 그래야겠지. 그 재기와 문장의 성숙함이 이미 세상에 드날렸으니 사람들은 송도령이 이미 장원이라고들 떠든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인가?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이니 전국에 내로라 하는 유생들이 다 모여들 터인데 어디 장원이 그리 쉽겠는가? 그리고 우리 창희는 아직 멀었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그렇지 소문날 정도로 문장이 뛰어난 것은 아닐세. 그래도 대감의 자손인데 그 총명함이 어딜 가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아첨꾼이 돼가네 그려. 영의정 송원우는 아들 송도령의 학문이 아직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세간의 관심과 칭찬이 부담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당연히 도련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거참, 너도 알다시피 내 간신이 진사시에 합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게 왜 남의 글을 가져다 도련님이 쓴 것처럼 하셨습니까? 내 일이 커질 줄 알았냐? 춘심이 그것이 하도 콧대 높게 굴길래 잠깐 스승님의 글을 빌려왔을 뿐인데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그랬습니다. 사실 송도령은 세간의 소문만큼 빼어나게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 잘하고 콧대 높은 춘심이라는 기생 한번 꼬셔보자고 스승의 글을 가져다 자기가 쓴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명문장가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이 커져 대과시험에서 장원은 고사하고 급제자 명단에 이름 하나 못 올리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쇠돌아, 네 도련님, 낙이나 끌고 오너라. 삼수갑산에 녹음이 가득하고 고창기가 손짓하니 소풍이나 가야겠다. 네 도련님, 즉각 대령하겠습니다. 송도령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나귀를 타고 남산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송도령이 광통교를 막 건너려 하는데 홀연 모르는 사람이 나귀 앞으로 불쑥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네 시기에 장부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오?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소인은 지전 상인으로 김덕출이라 하옵니다. 평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도련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가는 길을 막아선 덕출의 말에 송도령이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자 덕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요? 저의 간절한 가슴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소인의 집이옵니다. 황공하오나 잠시 들어가 쉬어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송도령은 덕출의 말이 기이하게 들려 나귀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니 참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하였습니다. 송도령이 자리를 잡고 앉자 덕출은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죠. 도련님, 소인에게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16살입니다. 일개 상인의 자식이라 신부는 미천하나 얼굴도 굽고 재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 서론이 긴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딸의 꿈에 정초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허허, 거참 기이한 꿈이요. 송도령이 듣기에도 분명 신기한 꿈이었죠. 덕출은 가만히 도령의 얼굴을 살피며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제 딸이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종이를 찾아내 10장을 봉해두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송도령은 갑자기 침을 꼴깍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종이를 어찌하려고 하오? 꿈을 해몽해보면 이번 과거에 그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제 딸이 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그럼 설마 그 종이를 날 주려고 부른 것이요? 그렇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련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도련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허허, 거참. 송도령이 머뭇거리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곧 방으로 큰 음식상이 들어왔지요. 음식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는데 뒤이어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송도령은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의 용모는 화용얼태가 따로 없었고 진정 경국지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 있고 단아하니 여염집의 천한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꿇어앉아 정초 한 장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꾼 꿈에서 용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 하실 것이니 창명하는 날 미천함을 싫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셔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송도령은 속으로 횡재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덕출의 딸의 미모를 보고 벌써 흠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어찌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굳게 약속하고 덕출의 딸과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송도령은 정초를 가지고 상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하여 꼭 가마를 보내겠다. 정녕 굳게 언약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시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송도령은 여인에게 받은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과 시험에 시제가 내걸리자 송도령은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고 과거장을 빠져나왔는데 정말로 장원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이지요. 송도령은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꽂고 음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영의정 송원우가 임금께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지요. 그날부터 송도령의 집안에는 고관대작들의 축하 행렬이 끊이질 않았고 하객들이 마루에 빽빽하였지요. 음악과 춤사위가 흥을 돋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습니다. 대감, 감축드리옵니다. 내 뭐라 했습니까? 창의가 장원을 차지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소이다. 우리 창희가 장원이라니 조금은 얼떨떨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들놈 덕에 이리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으니 나 또한 기쁘기 그지없소. 영의정 송원우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평소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대과시험에서 장원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는데 당당히 장원이라니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한편 송도령은 장원의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마를 보내 덕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지만 조선은 신분에 귀천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천하다는 상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장가도 안 간 놈이 소실부터 맞이하자고 그러면 분명 아버지께서 경을 치려 할 것인데 이를 어쩌지? 도련님, 그때 문 밖에서 쇠돌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감 마님께서 사랑해서 찾으십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찾는다는 소리에 송도령은 서둘러 사랑방으로 행차하였는데 방 안에는 한성판윤 이정호가 아버지와 함께 좌정하고 있었지요. 인사드리거라. 한성 판윤대감이시다. 송도령이 아버지의 말에 절하고 앉으니 한성판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으로 듣던 대로입니다. 어찌 이리도 똑똑하고 사내다운 풍모를 지닌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허허, 과찬이요. 장이야. 네 아버지. 판윤대감의 여식이 있는데 올해 나이가 16이라 한다. 네? 너도 이제 등과를 하였으니 조만간 나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일을 하려면 먼저 가정을 잘 꾸려야 할 것이야. 그래서 말인데 판윤대감의 여식과 곧 혼례를 치르려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니? 아버지의 말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따로 혼인을 하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어찌 제가 아버지의 하회와 같은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미한테 서둘러 준비하라 이르겠다. 네 아버지. 송도령은 무슨 말을 하려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저 평소 아버지와 말하듯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얼떨결에 그리하겠다 대답은 하였지만 송도령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사내대장부가 단단히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기고 있으니 그러게 왜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셨습니까? 내 진정 일이 될 줄은 몰랐지. 내 주제에 장원이라니. 도련님,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뭐가 말이냐? 어차피 상인의 딸은 정실 부인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니 정실을 먼저 얻고 다음에 소실로 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래! 새돌이 내 말이 맞다. 차차 소실로 드리면 될 것을 내 괜히 고민을 했구나. 뭐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게 내 보니 장원은 새돌이 내가 해야 할 것 같구나. 쇠돌의 말에 송도령의 고민은 단박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송도령은 판윤대감의 딸과 성대한 혼례를 치루었고 곧이어 홍문관의 부수찬으로 임명되었지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창희의 관직은 그 사이에 정사품 홍문관 은교로 올랐지요. 더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으니 그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영의정 송원우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요. 그의 영의정 송원우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정승의 환갑잔치가 성대에 열리니 임금의 축원문이 내려지고 집안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요. 연애는 밤늦도록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 오려 하니 집안의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다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하니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하고 섰지요. 결국 영의정 송원우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대문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더냐? 이자가 서방님께 할 말이 있다고 무작정 들어오려 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딸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디 딸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사내는 다름 아니라 상인 김덕출이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종들과 실갱이가 계속 이어지자 영의정 대감이 말했지요. 그만 놔두거라. 무슨 사연인진 모르나 자식이 원통하게 죽음을 맞아 찾아온 데는 필시 우리 집안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안으로 들이거라. 네 대감마님. 영의정의 명에 따라 덕출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사랑해서 영의정 대감과 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 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덕출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지요. 소인은 지전상인 김덕출이라 합니다. 덕출은 그때부터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송창이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셨음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지요. 소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타일렀습니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있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는 홍문관 은기로 풍계가 오르셨다 한다. 나란 일로 바쁘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진정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저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 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딸은 그리 슬피 울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픔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고하나이다. 영의정 대감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네 대감마님.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장이 이놈을 당장 대령하여라. 네 대감마님. 마침내 아들과 마주한 대감이 말했습니다. 장부로서 중대한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아버지와 마주한 창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세상에 어찌 이리도 신이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박정한 놈이 내 자식이라니. 쌓인 원한이 지극하거늘 어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것이냐? 나는 내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 별 가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물을 지어라. 내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졌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다 내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창희는 아버지의 말대로 죽은 여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금유 앞에서 통곡하였지요. 미안하오. 내 한 번도 그대를 잊지는 않았소.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소. 부디 날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송창이는 그날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일찍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다. 전해지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